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과 경제부 김원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새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은행에 또 서둘러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렸다고 하던데요. 평가원님은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 19일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광명, 부산 진구, 기장 등 40곳의 청약 조정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와 총 부채 상환 비율 DTI가 70%와 60%에서 10%포인트 내려갑니다. 이들 지역 아파트 집단 대출에 DTI 50%가 새로 적용되고 또 서울은 강남 4구를 포함해 모든 곳에서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되는데요. 이전 정부부터 부동산 시장에 과열을 빚고 있는 데 따른 규제입니다. 특히 집값 상승 진원지인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와 단기 갭투자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맞춤형 규제가 핵심입니다. 또한 정부는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등 청약 관련 규제 지역에 재건축 조합원이 부담받을 수 있는 주택 수도 제한에 한 채만을 허용했습니다. 이번 6.19 대책에서 무주택자와 주택 가격 5억 원 이하 주택 청약자에 대해 대출 규제를 하지 않는다라고 예외 규정을 두었는데요. 하지만 HUG 분양 가격 통계를 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서울 지역의 전용 85제곱미터의 가격은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여 실제 서민들에게는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네. 그리고 LTV를 최고 한도인 70%까지 자금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 언제까지 신청한 것은 예외를 해준다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스럽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은행권 대출 규제가 이제 다음 달 3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김원배 기자, 이번 부동산 대책의 특징이 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6.19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문재인 정부 출범을 전후에 집값이 급등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규제라는 점입니다. 투기 수요가 몰리는 서울과 부산 일부 지역, 그리고 세종시 등 청약 조정 지역 40곳에 대한 규제인데요. 이번 대책에 포함된 규제의 강도와 관련해서는 시장의 예상보다는 약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최근의 집값 상승세에 견뎌볼 때 LTV, DTI에 대한 규제 강화가 청약 조정 지역에 한정돼 있고 투기 과열지구 지정 등이 빠져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 발표 직후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은 잔뜩 움츠러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가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낮춘 급매물이 등장하고 있지만 매수 문의는 뚝 끊긴 상태입니다. 정부의 공식 조사에서도 대책이 발표된 지난주 아파트값 상승폭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대책이 발표된 지난 19일 기준으로 서울의 아파트값은 그 전주보다 0.12% 상승했습니다. 이는 한 주일 전의 상승률 0.18%보다 오름폭이 둔화한 것입니다. 네. 강남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0.23%에서 0.03%로 둔화했고 서초구는 0.35%에서 0.05%로, 송파구는 0.32%에서 0.03%로 낮아졌습니다. 특히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오던 강동구는 지난주 조사에서 보합세로 전환했습니다. 경기도 과천시도 보합세로 전환했고 이번에 청약 조정 지역에 새롭게 편입된 경기도 광명시는 0.19%에서 0.15%로 오름폭이 둔화했습니다. 청약 조정 지역이 확대된 부산의 경우 상승률이 0.07%로 나타나 그 전주의 0.1%보다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대책이 먹혀들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중에 워낙 많은 돈이 풀려 있는 데다 예금 금리가 1%대에 머물면서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예금 금리를 웃도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 상황이 계속되는 한 LTV, DTI를 통해 대출 규제를 아무리 강화해도 시중 유동성은 재건축 아파트 등 부동산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보유세를 인상하거나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가 지금보다 더 강화되거나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상은 1,360조 원에 달하는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와 일부 지역의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내수 경기가 바닥을 헤매는 지금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쉽게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닙니다. 네. 기준금리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도 지난 22일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주택시장 상황이 주된 고려 요인임은 분명하지만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보유세 인상이나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정권 출범 초기인 문재인 정권의 조세 저항이라는 역풍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이번 대책에서는 제외된 상태입니다. 이번 6.19 대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인데요. 대책의 실효성도 실효성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집값 상승을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예. 즉 시장 동향에 따라 언제든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시켰다는 것입니다. 네, 이 강력한 규제를 내놔도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 집값이 또 뛰기 때문에 이 정부의 정책이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을 정도인데요. 평가원님은 관련 보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네, 부동산 가격은 수도권과 세종, 부산을 둥지로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보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5월 마지막 주와 6월 첫 주에 각각 0.28% 올라 6년 10개월 만에 최대 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3일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김동연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면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고 과열 지역에 대한 맞춤형 선별적 대응, 또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 방지 등에 대해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당초 시장 전망치보다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지만 이번 대책에서 투기 과열 지구 지정은 빠져 있습니다. 이번에 투기 과열 지구 지정에 빠진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고 또 내년부터 재개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정부도 소위 약발이 먹히지 않으면 곧바로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정할 것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또 이번 대책 발표에서 빠진 이유가 뭘까요? 네,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전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투기 과열 지구 지정이 이번 대책에서 빠진 것은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과 약 23만 호에 달하는 입주 물량 폭탄,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등 세 가지가 한꺼번에 몰아닥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우리 시각으로 지난 15일 새벽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와 같게 됐는데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미국 금융시장에서 각종 시장금리 상승을 초래하고 이는 우리나라에서 시장금리 상승과 이에 따른 금융회사들의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연준이 지난 15일 기준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 상승은 집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네. 여기에다 올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23만 호의 아파트 입주 물량 폭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올 상반기보다 54%가 많은 것인데요. 하반기 입주 물량 약 23만 호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집값이 큰 충격을 받거나 역전세난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과거에도 입주 물량이 폭증하면 해당 지역의 집값은 단기적으로 약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하반기 집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지난 19일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박 실장은 이 자리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법에 규정된 대로 올해 말까지 유예하고 내년부터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정상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추가 유예는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검토할 예정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명확하게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느냐는 막연한 기대 심리가 퍼져 있는데
국토부가 이에 대해 쐐기를 박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하지 않는 재건축 단지는 초과 이익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 이익이 3천만 원을 넘으면 정부가 개발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네. 정부는 2006년 이 제도 시행 이후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자 시장 정상화를 위해 부담금 부과를 2차례 유예했는데 올해 말로 유예 기간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아파트 단지마다 차이가 크지만 향후 집값 상승과 일반 분양 수익 정도에 따라 조합원 1인당 수백만 원에서 최대 수억 원까지 부담금을 낼 수도 있어 재건축 단지마다 현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강남의 음마아파트 등 사업 추진 속도가 느린 일부 재건축 단지들은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 가운데 일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내년 1월부터 부활할 경우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집값이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국회에서 다시 유예되느냐 아니면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부활하느냐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 등 전체 부동산 시장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 결정에 부동산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이런 3대 변수로 인한 하반기 집값 약세 전망에 따라 이번 6.19 부동산 대책의 강도가 시장의 예상보다 약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과 경제부 김원배 기자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이지사이언스와 뉴스 출발에 대한 최현주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최현주입니다. 전국에 폭염이 계속되는 뜨거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여름 휴가를 맞아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누구나 알고 있지만 또 누구나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지난 이지사이언스에서는 운동과 관련된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가 방송되었습니다. YTN DMB의 이지사이언스는 우리 생활 속의 과학 원리를 더욱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번 이지사이언스에서는 체중 감량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운동의 원리, 그리고 가상현실 기술이 접목된 운동기구에 이어 뇌 건강과 운동의 관계까지 숨겨진 다양한 과학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운동의 정석이라는 주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혼동하고 있는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의 개념에 관해서 설명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근육에 에너지를 내기 위해 운동 중 섭취한 산소를 오랜 시간 이용하는 운동이고, 무산소 운동은 역도나 팔굽혀펴기처럼 에너지를 내는 동안 근육에 부산물을 쌓이게 하는 운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가진 운동 능력들에 대해서 기초 체력 테스트 모습과 함께 설명해 주었는데요.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등에 대해서 자막과 함께 정리해 주어 이러한 신체 능력이 어떨 때 필요한지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대인들에게 런닝머신으로 불리는 트레드밀에 대해 소개했는데요. 트레드밀의 시초가 1800년대 영국의 죄수들을 처벌하기 위해 고안한 노동기구였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죄수들이 원통 위에 올라가 바퀴를 돌리고 그 동력으로 곡식을 빻게야 한 원리가 지금의 트레드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문기구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했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우리 생활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던 트레드밀에 숨겨진
역사적 배경이 매우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운동을 원하는 뇌라는 주제로 운동과 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학업에만 치중해 운동을 소홀히 생각해왔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꼭 한번 기억해야 할 내용이었는데요. 운동을 꾸준히 할 경우 뇌로 공급되는 산소량을 증가시켜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을 강화해 기억력과 인지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 생활 속 운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킬 만한 내용이었는데요. 운동과 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술 자료를 근거로 설명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스포츠 전문가, 의사 등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함께 제공해 내용에 대한 신뢰를 더했습니다. 이지사이언스 후반에는 톡 쏘는 과학 사이다라는 코너가 함께 구성되는데요. 이번에는 친환경 물병을 만드는 방법과 과학 원리를 소개했습니다. 톡 쏘는 과학 사이다는 매회 해당 주제에 대한 시청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시청자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이 담겨 프로그램에 활기를 더했습니다. 이번에 소개된 친환경 물병은 달걀 노른자를 감싸고 있는 껍질 모양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영국 산업 디자인 학생들이 제안한 5호 물병이라고 하는데요. 인체에도 무해하며 환경에서도 자연 분해되는 물질로 친환경 물병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에서는 과학 실험을 통해서 실제로 친환경 물병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고 해당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는데요. 이러한 과학 실험은 학습적 효과뿐만 아니라 과학 프로그램의 특성을 잘 반영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지사이언스가 가진 강점은 자칫 지루하고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과학에 대해서 친근한 소재를 대상으로 그래픽이나 영상 자료 등을 활용해 흥미롭게 풀어낸다는 점인데요.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주제의 숨겨진 과학에 대해 더욱 재미있게 풀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 14일 영국 런던의 24층 고층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가 50여 명을 넘어가면서 2차 대전 이후 런던에서 일어난 최악의 화재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번 화재는 관리 부실과 더불어 늑장 대응 등 영국 정부에 대한 비난도 거세게 불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 세계에서는 고층 건축물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7일 YTN 뉴스 출발에서는 초고층 건축물의 화재 대책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뉴스 출발에서는 지난 2월 경기도 동탄의 66층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와 2010년 부산 해운대의 38층짜리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을 보여주며 시작되었는데요. 불길에 휩싸인 고층 건물의 모습은 초고층 건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자료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초고층 건물 화재의 위험성이 부각됐지만 여전히 아파트를 비롯한 고층 건물은 지금도 곳곳에서 들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1994년에 7채에 불과했던 30층 이상의 고층 건물이 2017년 현재 3,266채로 증가하는 추이를 그래프를 활용하여 제시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고층 건물의 증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발생한 사고는 24층짜리 건물이었는데요. 국내에서도 30층이 아닌 20층 이상의 고층 건물의 자료와 국내 건축법상의 초고층 건물의 기준이나 정의를 제시했더라면 아마 시청자들에게 고층 건물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어서는 고층 건물에 불이 날 경우 피난 경로는 계단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고가 사다리나 헬기로도 접근이 어렵다는 내용의 전문가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건물 밖으로 대피하지 못할 경우 유일한 대피처는 2012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무화한 피난 안전구역밖에 없지만
이마저도 시행령 이전 건물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해 더욱 문제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도 내용에는 실제 고층 건물에 설치된 피난 안전구역을 취재하거나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태에 대한 심층 취재가 담겨 있지 않아 정확한 문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화재는 무엇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로 불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의 대책이라고 조언했는데요. 이에 따른 구체적인 화재 예방을 위한 실천 방안 등을 제시했더라면 보도를 접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영국에서 발생한 화재로 초고층 건물 화재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점에서 이러한 후속 보도는 해당 문제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을 이어갈 수 있는 시의적절한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보도 말미에는 국민안전처가 19일부터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을 대상으로 벌이는 긴급 안전점검이 형식적,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치밀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대책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대책 마련이나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등 감시자로서 언론의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이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외래어 자막의 오류나 성명과 소속 기관명이 누락된 자막이 종종 나타났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정확한 뉴스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21일 아파트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됐다는 기사를 전하면서 친모가 동거남에게 버림받을까 봐 저지른 일이라는 진술이 나왔다는 내용의 좌상 자막이 동거남에게 버림받을까 봐라는 뉘앙스가 아닌 동거남이 아이를 버릴까 봐로 표기돼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냈던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파리 기후협정 탈퇴를 결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작심하고 비판했다는 기사를 전하면서 배꼽 자막에서는 슈워제네거라고 표기했고 이후 내용 자막에서는 슈워제네거로 표기했습니다.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 용례를 보면 슈워제네거가 올바른 표기인데 동일 프로그램과 동일 꼭지에서 다른 자막으로 표기되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 대통령과 CBS 인터뷰 관련 주요 사안을 정리해 보도한 리포트에서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 사진과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의 자료 화면에서 성명과 소속 기관명을 자막으로 고지하지 않았는데 이 같은 오류는 뉴스의 완성도와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대철 한양대 교수로부터 뉴스의 보도적 가치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뉴스는 뉴스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뉴스에는 공적 힘이 실려 있었고 영향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시자니 파수꾼이니 향도자라고 이치를 잡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기자의 위상도 사명감이나 전문성에서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이제는 뉴스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자에 대한 신뢰나 기대도 전과 같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어떻게 달라졌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미디어 환경이나 취재 여건이 변화된 이유도 있겠지만 미디어의 내부적 타성도 큰 몫을 하고 또 시청자도 전과 같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청자는 뉴스 보도의 과정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뉴스 보도의 결과를 토대로 평가를 내리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청자의 미디어 이용 패턴이 달라지는 것도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입수하는 채널이 많아졌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수용 태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빨리 봐야 한다든지 꼭 봐야 한다는 대상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습니다. 뉴스에 대한 관심 영역이 분산되고
다르기 때문에 뉴스 보도에 대한 평가도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뉴스에 대한 해석 능력이 확장되었다는 점입니다. 뉴스 보도를 주관적으로 해석하거나 비판적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뉴스 아이템은 수용을 하지만 뉴스에 대해서는 달리 보는 이중적 구조로 뉴스를 본다는 점입니다. 특히 비판적 해석은 뉴스 보도의 타성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 거의 일회성 보도로 끝나기 때문에 뉴스 보도의 과장성이나 홍보성으로 보게 됩니다. 특히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뉴스는 과정 보도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지나치게 단선적이고 비현실적인 내용이 자주 다뤄졌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의 뉴스 보도는 우리 언론계의 약점입니다. 지나간 뉴스 보도가 사실의 기록으로 남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설익은 퍼블리시티에 지나지 않는다, 섣부른 예언자와 같다는 비난은 반복되는 뉴스 보도의 타성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들이 뉴스에 대한 명성이나 공적인 힘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시선도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뉴스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으로 연결됩니다. 뉴스의 보도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경쟁력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